네,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앞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 간단히 보고 넘어갈까요? 뭐, 상식이니까 교양 있게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죠. 1990년도에 90년도 3, 4분기네요. 이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언어는 C 언어였다고 합니다. 와, 시대적 배경을 알면 좋은데 1990년이면 88 올림픽이 끝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IT 붐 전자산업이 아주 화랑을 이루고 IT 기술이 막 보급이 되면서 PC가 각각 학교에 설치되고 컴퓨터 교육이 강화될 때입니다. 물론 대학교 얘기죠. 그러면서 사용했던 언어들이죠. 그리고 초창기에 좀 앞서가는 우리 교수님들, 지금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막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시고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인기 있는 언어가 C라는 거, 그 밖에 C++도 그때 등장을 했고요. 바로 직전까지는 파스칼이라는 언어가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 70년대, 80년대 아니면 더 오래 50년대, 60년도에는 대에는 포트라인이나 코볼 언어가 쓰였는데 90년대까지도 이미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어셈블러 언어까지도.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기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비주얼 개념을 가진 프로그램 언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1990년도면 우리나라에 윈도우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입니다. 윈도우가 없었다고요. 새카만 커맨드 창에서 거기서 직접 명령을 타입하듯 그런 식이거든. 어쨌든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윈도우가 없었다. 그때는 C 언어가 대세를 이뤘고 그때 포트란과 코보라는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언어들이 지금 뒤로 퇴보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때 올림픽 이후에 PC 붐이 일어나고 윈도우도 없던 그 시기에도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지난 시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했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에 출력하고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브라우저에 출력하고 사용자 입력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브라우저 출력하는 거 지난 시간에 도큐멘트 라이트라는 명령으로 한번 했습니다. 했던 거네. 그거 조금 뒤에 붙어 있는다는 소리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 입력을 받는 방법. 지난 시간에 언뜻 얼러트라는 거 하면서 조그만 다이얼로그 창 열리는 거 했거든요. 거기에서 발전된 형태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조금씩 들어가야 되니까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변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 부담 없이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정리가 나왔네.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말이죠. 프로그램 코딩. 그거 한번 유래 같은 거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프로그램 말은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IT 쪽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는 보통 뭐 운동회 순서나 교회나 이런데 또는 연극 음악회 같은 거 할 때 순서지를 갖다가 보통 우리 프로그램을 야 그 프로그램 받았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이런 말도 쓰죠. 또 방송 TV 프로그램을 말 쓰잖아요. 그때도 쓰이죠. 그 용도로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요. 컴퓨터 관련된 IT 분야에서는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순서를 얘기합니다. 작업 순서 작업의 순서를 명령어로 작성한 것. 작업 지시서. 이렇게 컴퓨터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도록 명령한 것 또는 작업을 한 그 지시서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컴퓨터한테 일 시키는 말들의 모임. 오케이. 이건 사람이 좀 머리를 굴려 짜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또 나오는 용어 중에 코딩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코딩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코딩 실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중학교 2학년부터 코딩 교육을 의무화해라.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양 시간에 이런 거 수업은 안 하겠죠. 뭐 자바, HTML 이런 거 안 하고 저 중딩부터 배웠으면 고딩에서도 난이도 있게 올라가겠죠. 아닌가? 고등학교 때 수능 보느라고 신경 안 쓰나? 어쨌든 코딩이라고 그러면 그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일의 수행 단계에는 문제의 분석과 처리 방법, 순서도 등을 작성한 작업이 있는데 이런 걸 코딩이라고 한다라고도 정의합니다. 프롬 짜는 거잖아. 이런 거 문제를 분석하고 그 방법이나 순서를 정리하는 거 이런 걸 알고리즘하고 알고리즘 구성하는 거 또 순서도를 그리는 거 이런 걸 다 코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작성한 결과물이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 둘이 그냥 같은 거라고 봐도 되네. 네, 그렇죠. 과거에는
과거에는 단순히 프로그램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면 그걸 받아서 타이핑 치는 것만을 코딩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좀 수준이 높은 쪽이고 코딩이 좀 낮은 쪽이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이 코딩 쪽 이 용어가 일반화되고 또 의미가 좀 추가적으로 부여되면서 프로그램을 짜는 모든 일들을 코딩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아, 말이 길어졌네. 예, 관련된 거 요 밑에 쪽에 관련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시간 되면 이런 동영상 보면서 아, 프로그램이 이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구나.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프로그램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지금 침투해서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자바스크립트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 우리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하고 HTML 언어 배웠습니다. HTML 태그 주로 배웠죠. 구성 어떻게 됐는지 기억할 거고요. 이걸 배우는 목적은 뭐죠? 브라우저에다가 내용을 이쁘게 표시하려고. 최종 목적은 그거죠. 사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죠. 그 방법에 이렇게 스크립트라는 방법도 있고 태그를 쓰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이유는 뭐죠? HTML 태그만으로는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기능을 좀 확장시키려는 의도에서 배운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자바스크립트 다이얼로그. 이거는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이는 다이얼로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자 입력을 당장 확인을 받는 다이얼로그는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프롬프트라는 다이얼로그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아, 다이얼로그라는 말 기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이거를 갖다가 다이얼로그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브라우저 창이 열린 다음에 거기서 어떤 내가 액션을 취하면 추가로 제시된 조그만 창들이 있죠. 뭐 페이지 검색을 했는데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창이 나와서 확인 누르게 하는 버튼, 또는 뭐하다 문제가 생겨서 오류가 발생해서 떠오르는 창들, 또 파일을 열기 위해서 딱 눌렀더니 파일 열기 창이다. 그렇게 기존의 파일 화면이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시되는 화면들을 보통 다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에이, 말만 어렵네. 프롬프트는 뭐죠? 프롬프트 입력을 재촉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프롬프트 영화 프롬프트, 프롬프트 몰라. 프롬프트 다이얼로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래 같은 이런 창이 제시되는 거거든요. 이 창을 구성하는 요소 한번 봅시다. 이 창이 아까 봤던 전 시간에 봤던 얼러트랑 다른 점이 뭘까요? 예, 데이터 값을 입력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프롬프트 창은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구나. 이거 알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메시지 표시되죠. 메시지. 초기 값이네 이거. 이 환기태는 입력한 값이 아니라 이미 들어있는 거.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거 문법상 나왔다. 프롬프트라는 명령어, 함수라고 하죠. 명령어라 해도 되고요. 여기 앞부분에 메시지가 나오고 이 메시지가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 집어넣어도 되고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입력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입력받은 값은 어디에 저장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코드에 보면은 이렇게 RET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여기 는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란 명령에 수행된 그 결과는 여기 특별한 말이 없어도 프로그램이 처음이긴 하죠. 이렇게 프로그램 언어는 다 이렇게 는이란 말로 값 저장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A라는 걸 이렇게 B라는 게 이렇게 두 곳이 있으며 저장되는 곳을 먼저 기술을 합니다. 이곳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될 대상은 이쪽에 오른쪽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장한다는 의미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RET는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죠. 프롬프트란 명령이 수행되고 여기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되면 여기 입력이 되면 그게 확인을 딱 누른 순간에 요 값만 빼다가 여기 RET라는 곳에다 저장을 시켜 줍니다. 근데 RET가 뭐지요? 앞에 발이라고 있거든. 베리어블, 변수란 소리입니다. 가변적이다 이런 의미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변수는 컴퓨터상의 메모리를 얘기하거든요. 즉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값을 저장한 공간으로 RET라는 걸 선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프롬프트에서 입력된 값을 저장해라 그 소리입니다. 프로그램이 확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 if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네요. 이런 명령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는 지금 요 다이얼로그 창만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다이얼로그 창만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이얼로그 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는 거라. 이 RET에 저장된 값이 널이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경우 처리된 내용 여기다 기술해주고 거기에 이게 뭐야? 아니구나. 잘못 쓴 거네. 널이면 취소 버튼이나 이거를 누르거나 이거를 했을 때는 널이란 값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그 값이면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여기를 다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얘가 된대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 상태로 넣었을 경우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단지 프롬프트란 명령 이 명령을 하면 이런 창이 열려. 그리고 이런 창에 입력한 값은 다시 한번 이런 명령을 수행시키면 이런 창이 열리고 이런 창에 여기다 값을 입력하면 이 값이 아니네. 시뮬레이션 안 시키고 진짜 실행 안 해보고 나머지도 마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다이얼로그 설명하고 있고 첫 번째 프롬프트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컨펌이라는 겁니다. 컨펌 받았어? 이런 말 해본 적 있죠? 뭐 확인 받았어? 야 컨펌 꼭 해봐야 돼. 이런 말도 쓰죠. 컨펌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값을 입력받는다 보다는 나의 의사를 확인하는 거죠. 뒤에는 단순하게 메시지만 처리합니다. 컨펌 다운표고 메시지라고 하게 되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특별한 거 없네. 그리고 내가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확인을 누르는 경우와 취소를 누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느 버튼이 눌려졌는지가 여기에 저장되도록 그에 저장될 공간, 즉 변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true가 저장이 되고요. 취소를 누르게 되면 false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느 버튼을 눌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즉 사용자의 의견만 물어보죠. 어떤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confirm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지금 다이얼로그 종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종류 두 번째 거 설명하고 있죠. confirm 얘는 입력창이 없네. 그리고 버튼만 제시되네. 메시지는 동일하고. 오케이. 두 번째 다이얼로그. 그럼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이얼로그 3개 다 가르쳐 줬잖아요. 앞에 프롬프트 했죠. 지금 컨펌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얼러트라는 거 했잖아요. 얼러트 기억해요? 얼러트 봅시다. 얼러트도 얼러트는 뭐야? 아까 컨펌하고 다른 점이 뭐죠? 봅시다. 뭐가 다르죠? 버튼이 하나네. 얘는 확인이네. 확인. 아까 컨펌은 yes, no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고 얼러트는 그냥 단순히 확인. 문제 있음 이거죠. 그러면 컨펌은 할래 말래 이거죠. 맞아 틀려 이런 거 할 때는 컨펌을 쓰는 거죠. 네 이름을 입력해봐라 이럴 때는 뭘 써야 되죠? 그럴 때는 프롬프트를 써야 되죠. 사용자의 어떤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프롬프트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컨펌은 yes, no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얼러트는 단순히 확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얼러트 명령 이렇게 해서 기술이 됩니다. 얼러트 가로 열고 다운표 속에다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뭐 특별하지 않죠? 봅시다. 사용 예 한번 보려고요. 앞에서 설명한 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얼러트, 프롬프트, 컨펌. 각각 이런 창이 제시가 됩니다. 얼러트는 확인만 한다고 그랬죠? 이거 뭐지? 이건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이 페이지에 추가적인 이건 시스템에서 제공된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만 나오네. 얼러트 확인만 하는 거죠. 프롬프트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죠. 여기다 값을 입력하면 어디 저장된다고 그랬죠? 어디 저장되지? 여기 저장되는 거죠. 여기 X에.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망설인 거. 왜 내가 얼러트에다 이걸 집어넣었을까거든요. 넣어도 되지만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 갖추려고 한 것 같아요. 형식 갖추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컨펌. 이건 사용자의 어떤 확인을 받는 거죠. 참, 아니요를 받는 거죠. 이거는 결과를 어딘가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용자의 의견을 입력받는,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다이얼로그 박스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요 X에 저장된 값이 뭔지 여기 이걸 내가 왜 집어넣나 했네.
예, X에 저장된 값을 한번 찍어봤어요. 얼러트 같은 경우는 반환되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 undefined라고 찍히죠. 예, 예. 그리고 여기에 프롬프트는 입력한 값이죠. 입력한 값이 저장이 돼요. 모지라고 하면 모지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컨펌은 확인이죠. yes, no로 되니까 확인을 누르면 true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확인, 아무런 값도 사용자가 뭘 누르는지 확인도 하지 않아요. 그냥 확인했으면 돼요. 얘는 입력한 내용을 체크하고 얘는 요 버튼을 확인하는 거구나. 요 세 가지 구분해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 이 많이 쓰이거든요. 중요하고요. 이걸 많이 쓰면 쓸수록 뭔가 보통 이제 뭐 액티브하다, 인터랙티브하다 이러잖아요. 뭐 인터액티브, 내부적으로 쫙쫙 활동적으로 돈다. 인터페이스 이런 말도 쓰이죠. 서로가 또 교환하는데 아주 효율적이다, 좋다. 인터페이스가 좋은데 사용하기 편한데 내가 하면 어떤 반응이 팍팍 와. 뭐 하는지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기능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 이제 프로그램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 식별자가 뭘까요? 뭔가 구분한다는 말이겠죠. 이 말에 대해서 크게 용어적인 의미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아,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사용되는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변수, 상수 또는 함수라고 하거든요. 함수가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여요. 예. 그래서 식별자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변수나 상수 그리고 함수 등 사용자가 임의로 지어준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짓는 기준, 이름을 지정하는 기준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이름을 식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식별자. 네, 식별자를 만드는 기준 여기 적혀 있네요. 만드는 기준, 규칙. 이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오류가 발생이 되고, 오류가 발생이 되면 이 HTML 이 웹 브라우저는 오류가 발생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질 않습니다.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했어야 되죠.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고요. 쓸 수 있는 거 대문자나 소문자, 또 언더스코어, 또 언더바라고 되죠. 밑줄, 달러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글자죠. 숫자도 쓸 수 있는데 숫자는 처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첫 글자는 무조건 알파벳으로 하자. 간단하게 합시다. 첫 글자는 알파벳으로 할 것. 두 번째, 이후 자리에 대해서는 숫자나 밑줄도 쓸 수 있음, 달러도 쓸 수 있음,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리고 대소문자가 구분이 됩니다. HTML 문서에서는, HTML 태그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가 구분이 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예약어는 쓸 수 없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로 사용되는 것들은 HTML 태그도 상관없어요. 명령어로 사용되는 것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소지가 있으면 쓰지 말 것. 그런 건 아직 배우지 않았죠. false, for, if, null 이런 말이 있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릅니다. 이런 거는 변수나 상수 이름, 또 함수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식별자 부여 기준, 그러니까 식별자를 만드는 이름 만드는 규칙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글자는 무조건 알파벳으로 할 것. 두 번째 글자는 알파벳 숫자, 밑줄, 달러 표시 사용 가능.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조심해서 쓸 것. 그리고 명령어로 사용되는 단어는 쓰지 말 것.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죠? 어떻게 써야 되죠? 교수님이 시키는 것만 사용할 것.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빈칸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글, 한자, 특수문자 절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야, 밑에 보면 잘못 사용한 예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거 한번 보죠. 여기 뭐가 잘못됐죠? 첫 번째 거 같은 거 잘못된 경우가 뭐 있죠? 첫 글자는 무조건 알파벳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숫자로 시작했어요.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알파벳으로 시작했네요. 쭉. 밑줄 들어갔는데 밑줄 들어가도 되나요? 밑줄 써도 되죠. 대문자 소문자가 섞였는데요. 되죠. 예, 맞습니다. 세 번째 거 보죠. 밑줄로 시작됐는데요. 우리 간단히 하려고 무조건 첫 글자는 알파벳을 쓰시오라고 했지만 규칙에는 첫 글자에 밑줄이나 달러도 써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쓰지 맙시다. 초보자는 쓰지 맙시다요. 알면 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거 if 이거는 왜
예약어라고 하네요. 즉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미 자바스크립트가 쓰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벌써 이름 상표 등록했어요. 쓰지 맙시다. 다섯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왜 문제가 있죠? 퍼센테이지 이건 이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거 한번 보죠. 이게 제일 애매하네. 이거 바 하나는 소문자 바, 하나는 첫 글자만 비 대문자가 되어 있는 바. 이거 둘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바하고 뒤에 바는 발음이 똑같은데 같은 건가요? 틀립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대문자하고 소문자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대문자 소문자가 틀린 경우는 다른 단어로 다른 식별자로 인식을 합니다. 조심해서 쓰기 바랍니다. 첫 글자에 숫자 쓰지 말 것, 예약어 쓰지 말 것, 특수문자 쓰지 말 것, 요거 꼭 신경 써. 그 다음 문장 설명하겠습니다. 문장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문장. 자바스크립트 명령어 프로그램 기술할 때 한 줄 한 줄을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문장을 기술하는 방식 설명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 그런데 무조건 세미콜론 써요. 문장이 바뀌면 세미콜론 집어넣는 걸 합시다.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보면은 엔터키에서 줄이 바뀔 경우는 뒤에 세미콜론 써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이런 규칙 없는 걸로 합시다. 무조건 세미콜론 붙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한 줄에 여러 개의 명령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적어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세미콜론 치면 다음 줄로 내려갑시다. 또 세미콜론이 없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명령이 길면 줄을 바꿔줘도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포함하지 않은 명령은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나면 꼭 세미콜론 알죠? 이렇게 생긴 거. 꼭 집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세미콜론. 문법적으로 허용이 돼도 하지 말라는 거 있죠. 무조건 문장 끝은 세미콜론을 칠 것, 세미콜론 치면 줄바꿈 할 것. 요거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주석문 설명하겠습니다. 주석이 뭐죠? 설명의 커멘트라고 하죠.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도중에 실행과 상관없이 어떤 설명을 기술하고 싶으면 다른 언어랑 유사한데요. 슬래시 두 개를 하고 그 뒤에다 쭉 설명을 적어주면 이건 다 주석 처리가 됩니다. 실제 실행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의 유효 기간은 범위는 줄이 바뀌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 줄로 설명을 적고 싶으면 그럴 때는 슬래시 별표로 해서 쭉 적어주고 별표의 슬래시로 끝을 표시해주면 이거는 여러 줄로 표시된 주석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석문은 슬래시, 여러 줄은 슬래시 별표 슬래시 사이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각 문장 끝엔 세미콜론을 집어넣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문장 끝 세미콜론 꼭 기억합시다. 주석은 슬래시 또는 슬래시 별표. 오케이. 그 다음은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뭐냐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할 때 취급하는 그 재료들의 종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고 처리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 내용도 처리되는 과정도 동일하고 하거든요. 그때 이 처리되는 대상이 어떤 게 있냐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 논리, 문자, 객체 이런 것들로 처리가 됩니다.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 문자열의 차이는 문자는 한 글자, 문자열은 여러 글자입니다. 여러 글자 속에는 한 글자도 포함이 됩니다. 고로 문자가 좋아요? 문자열이 좋아요? 문자열이 더 큰 범위죠? 그렇게 씁니다. 논리는 뭐지? 논리는 참 거짓이라는 논리적인 값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숫자와 문자 둘로 구분을 하는데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값, 또 객체라는 개념도 표현이 됩니다. 요 객체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거든요. 좀 개념이 잡힌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문자열은 꼭 헛다운표나 쌍따옴표로 묶어주고 그 속에 들어간 것들이 문자열이 됩니다. 여기는 꼭 알파벳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숫자도 수식도 따옴표 안에만 들어가면 다 문자열입니다. 그럼 따옴표가 안 묶이면 다 숫자인가요? 그렇죠. 단지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된 것만 숫자입니다. 아마 A, B, C, D 이거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진법이 바뀌게 되면 다른 효과는 있는데 자주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만 잘 기억해 줍니다. 자바에서는 문자, 숫자, 논리적인 타입 이런 걸로 구분해서 처리가 되는군. 문자를 표현할 땐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억을 해 줍시다.
그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그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방, 메모리상의 공간이라는 거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걸 보통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이 사건에는 변수가 많어. 거기까지 갈 때는 많은 변수가 있을 거야. 경우의 수인데 그거보다는 이 변수는 어떤 값이 저장되는 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뒤에 숫자가 붙어서 숫자라는 개념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값이 저장되는 공간, 여기서 데이터 저장 공간이란 개념으로 보기 바랍니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가장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앞에서 데이터 종류, 데이터 타입 설명했잖아요. 문자, 숫자 이렇게 구분했는데 변수는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때 키워드는 명령어는 베리어블의 약자거든요. var이라는 명령 뒤에 내가 임의의 이름을 주게 되면은 이 이름으로 메모리상에 특정한 공간이 예약이 됩니다. 할당을 받는 거죠. 거기에는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호텔방을 예약하듯이 방을 예약한 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투숙할 수 있듯이 우리는 원하는 값을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보통 여기에 숫자를 저장하냐 문자를 저장하냐에 따라서 앞에 요거는 문자다 숫자다를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발이에요. 그치 뭐 발. 이것만 쓰면 무조건 공간이 할당이 되고요. 여기엔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고 문자를 집어넣어도 되고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좋군. 네. 더 좋은 것도 있네. 발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발이 없이 그냥 덜렁 써도 그냥 저장이 돼요. 뭐야? 그럼 발 뭐하러 써요? 뒤에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발을 쓴 경우 안 쓴 경우 써주는 게 좋습니다. 명확히 이건 변수다. 여기서 처음 지정해서 사용하는 거다를 하기 위해서는 꼭 변수서는 키워드 발 쓰고 뒤에다 이름 지정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름 지정한 이후에 어떤 값을 저장하고 싶으면 바로 는 하고서 뒤에다 해당하는 값을 주게 되면은 그 값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요. 새로운 저장 공간이 필요한 발이란 걸 쓰고 이름을 준 다음에 사용하면 된다. 값을 저장할 때는 이름 뒤에 는을 붙이고 값을 적어주면 된다. 요거만 기억합시다. 변수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 자바스크립트는 변수 타입이 없다는 거 그냥 발만 쓰면 돼요. 발만. 이거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한다고 그랬어. 이거 아니겠네 그럼. 다 소문자로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이건 또 뭔 소리야?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이 변수가 어디까지 유효한지 그걸 얘기합니다. 아니 뭐 우리끼리 쓰는 은어라는 말도 있고 또래끼리 쓰는 말들 그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우리끼리만 통하고 딴 사람들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변수 특정한 값이 저장된 메모리 공간도 이게 어디서든지 다 유효한 게 아니라 그게 유효한 범위를 따로 지정하거나 또 그 효력을 발휘하는 범위가 경계가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 그래서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걸 보통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건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말이 웃기는데?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뭐 얼마나 크다고? 아까 설명할 때 지난 시간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함수라는 말 언뜻 썼죠. 우리 on 마우스 오버, on 마우스 아웃 할 때 보면 그때 그런 말 언뜻 썼었잖아요. 함수. 맞아요. 함수는 프로그램의 조각이라고 얘기했죠. 조각. 함수 한 조각이에요. 그 함수 속에서 선언된 변수는 함수 속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런 경우를 지역 변수라고 해요. 특정 함수 내에서 선언된 변수 같은 경우는 그 함수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역 변수라 한다. 오케이.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선언해서 모든 곳에서 함수를 부르는 놈이 즉 함수 속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어떤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다면 이 함수 지금 변수 얘기하는 거죠. 함수 바깥쪽에서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면 이 변수는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수에서도 그 변수를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 함수가 누가 불렀을 줄 알고 그 값을 갖다 써요. 어쨌든 함수 밖에서 선언된 거는 함수 내에서도 유효하게 선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지역 변수는 좁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 전역 변수는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변수, 그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좀 나름대로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참겠습니다. 설명 많이 하면 헷갈릴까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밑에 샘플 한번 제시가 됐네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가 어디 선언되어 있죠? 함수가 요까지 선언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전체가 자바스크립트 언어 프로그램입니다. 맨 윗줄에 발에서 x라는 변수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언되면 이건 전역 변수가 됩니다. 모든 영역에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변수가 된 거고요. 여기 펑션이란 말이 나오고 f라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니까 y라는 변수가 또 있네요. 발하고 지정했죠. 이 y라는 변수는 이 f라는 함수 속에서만 유효하게 동작을 합니다. 즉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함수 속에서도, 이 변두리에서도, 지역에서도 위에서 선언한 x라는 변수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왜? x는 밖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전역 변수고 전국구거든요. 전국구니까 누구든지 불렀을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하고 안 하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 Z라는 새로운 변수가 사용이 됐어요. Z는 전역으로 선언한 것도 없고 지역에서도 발이란 명령으로 선언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Z는 10이라고 적혀 있네.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경우 이 변수는 전역 변수로 동작을 합니다. 밖에서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새로운 전역 변수 Z가 선언이 된 겁니다. 좀 헷갈리죠? 이런 기능 모르는 걸로 합시다. 아니, 변두리에서 지정한 걸 자꾸 전국에서 쓰라고 하면 웃기죠. 그리고 어디에서 선언되고 어디까지가 유효한지 명확하지 않죠.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새로운 변수를 쓸 때는 발이라는 명령을 쓰고 뒤에 지정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합시다. 그게 안 된 경우는 못 쓰는 거예요. 이거 좀 가이드를 쳐줘야지. 오케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설명했습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서 선언이 됐고 함수 밖과 함수 안에서 모두 유효한 변수. 그럼 변수는 뭐죠? 어떤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 그냥 값을 저장하는 방, 이렇게 얘기합시다. 디스로 전역 변수 접근하기. 요 예 한번 봅시다.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 앞에서 설명해서 구분하죠. 근데 이게 재수가 없으려니까 전역 변수로 내가 x라고 지정을 했는데 내가 불러쓴 함수 속에서도 x라는 지역 변수를 쓴다는 거죠. 이래 버리면 내가 x를 불렀을 때 이게 지역 변수에 있는 값인지 전역 변수에 있는 값인지, 즉 지역 변수 x인지 전역 변수 x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이럴 때 this라는 말을 쓰게 되면 this 점하고 x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전역 변수, 나를 부른 전체, 여기에서 전역 변수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가볍게. 그리고 그냥 x 쓰면 지역 변수가 되고 this 점 x 쓰면 전역 변수 x를 나타내게 됩니다. this라는 거 this 하지 말고요. this. 오케이. this로 전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변수는 발이라는 명령을 써서 선언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가능하면 함수 속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함수 속에서 전역 변수 불러 쓰는 건 좋은 함수의 예가 아닙니다. 함수 내에서는 매개 변수로 주어지지 아직 설명 안 했나? 매개 변수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쓰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거기서 임의 변수, 누가 부를 줄 알고 전역 변수에 있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변수를 끌어다 써요. 잘못된 예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설명을 하는 거고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예 들어놨거든요.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립트가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지정이 됐죠. f 함수가 지정이 되어 있네. 이 속에 x라는 지역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 전역 변수와 x도 있네. 이걸 한번 쭉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this라는 값도 썼네요. 어떻게 나오는지. 스크립트 태그 안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지정한 경우 이 함수를 만나면 바로 그 내용이 실행되는 게 아니죠. 함수 속에 들어가지 않은 발 x는 100이다. 이건 바로 실행이 됩니다. 함수란 걸 만났을 때는 이 내용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작업할 거 조금만 풀으면 조각을 정의한다고 그러네. 그 이름은 f라고 했고
이런 내용을 할 거라고 딱 기억만 하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얘를 부를 때까지. 그래서 밑에서 f라는 함수가 콜이 되면 그때 이 내용을 실행을 하죠. 함수 만나면 기억만 해요.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뒤에 그 펑션 뒤에 나온 게 함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누가 부르면 그때 실행이 됩니다. 이걸 실행시켰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게 뭐야? 지역 변수 누가 출력해? 도큐멘트 라이트 첫 번째 나죠. 지역 변수 x 찍어라. 지역 변수 x니까 가까이 있는 x는 1 저장했네요. 1 오케이. 밑에 봤더니 br 찍어. br이 뭐죠? 줄 바꿔라. 세 번째 전역 변수 x 찍으라고 명령을 줬습니다. 그리고 this.x라고 기술을 했죠. 전역 변수 x 찾아보니까 지역의 x 이거 말고 위에 있는 이놈이 여기 들어가고 이게 여기 찍어준 거죠. 오케이. 이렇게 표시되는 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상수라는 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변수 얘기했죠. 변수는 변하는 수, 어떤 메모리의 공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값을 저장하는 방, 그 방의 값은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수는 그거와 좀 이제 상대되는 반대 개념은 아니고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거 이해할 때 좀 애매하고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값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자꾸 변수할 때 저장되는 방, 공간, 메모리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름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의 종류에 갖고 정수, 실수, 논리, 문자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 이거 설명하지 말까? 왜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무슨 소린 거 아니에요? 여기 정수로 해서 지금 새로운 변수를 지정을 해서 여기 오른쪽에 예를 볼게요. 발 n이라는 변수를 지정을 했죠. 이건 변수예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는 집어넣고요. 는 0, 1, 5라고 집어넣었어요. 0, 5. 일단 이게 팔진수 신경 쓰지 마. 이거는 15라는 값을 n에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뒤에 적힌 숫자. 이 숫자가 상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수야? 숫자지. 상수가 왜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렇게 표현된 거는 실행하는 과정에 값이 변하지 않잖아요. 0호라는 이 값을 15라는 값을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이런 건 다 상수라고 그래요. 이게 뭐야 상수? 그러면은 16도 상수, 17도 상수? 그럼 여기 적힌 이 숫자도 상수? 그럼 true false는 이것도 상수. 안녕하세요는 이것도 상수. 기태는 이것도 상수. 실행하는 과정 중에 다운 속에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죠.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 앞에 이 name, hello란 변수의 내용은 변할 수 있지만 여기에 저장시키고자 다운표를 지정하거나 숫자로 기술한 아라비아 숫자 얘들은 변하는 게 없잖아. 이것들이 상수예요. 헷갈리네. 됐죠? 그러니까 상수 설명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헷갈린다니까. 그냥 상수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하지 않는 값들을 다 상수라고 한다. 그럼 변수인데 변하지 않는 어떤 변수에다 값을 저장했는데 이게 실행하는 도중에 변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 상수예요. 근데 발로 지정했는데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변경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변하냐 안 변하냐. 문자열 상수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문자열 상수 상수란 말 몰라도 돼요. 이거 없이 설명하겠습니다. 문자열은 인용부 따옴표, 쌍따옴표나 이렇게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를 사용해서 묶어준 것만 문자열이 된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둘 다 쓰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헷갈릴까봐 똑같은 쌍따옴표 쓰면 헷갈릴 때 쌍따옴표, 헛따옴표 섞어 써도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오 진짜? 됩니다 진짜로. 요거는 특별한 경우 설명하려고 집어넣은 거고요. 일단 문자 상수 그렇고 혹시 문자열 속에 따옴표라는 거를 문자열로 저장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백슬래시 n 백슬래시를 쓰고 백슬래시는 한글 폰트일 때 원이란 표시로 나옵니다. 백슬래시는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요 뒤에다 따옴표 하나를 치게 되면 따옴표 하나가 진짜 문자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게 되면은 인용부호로 보죠. 그래서 만약 요게 없다면은 이거는 요까지를 문자열로 보는 게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에러가 돼버리죠. 그런 의미입니다. 문자열은 꼭 콧다운표나 쌍따옴표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합시다.
앞에 상수 때문에 적은 건데 요거는 그것 말고 팔진수라는 거 알아요? 16진수로 표현한 방법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 잘 쓰진 않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숫자를 적게 되면 다 10진수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8진수로 쓰고 싶다고 하면은 집어넣을 때 이런 식으로 적어줘요. 앞에 0을 적고서 숫자를 적으면 이건 8진수로 인식이 됩니다. 그냥 15라고 적게 되면은 10진수가 되죠. 그리고 또 16진수로 인식하게 되면 0x입니다. 0x 15라고 주면 16진수로 이해를 합니다. 10, 봐. 8진수 15구면은 10진수로 뭐가 되죠? 1 곱하기 8의 1승 더하기 5 곱하기 8의 0승 하면 얼마죠? 이건 1이고 얘는 8이죠. 그럼 8 더하기 5네. 그럼 13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8진수하고 16진수도 표현할 수 있다. 그거 설명한 겁니다. 어렵게 보기는. 트루 펄스 논리값이죠. 논리값이 저장된 걸 찍게 되면 그대로 찍힙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있나? 문자열 출력할 때는 헛다운표 써도 되고요. 쌍따옴표 써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따옴표 찍히라는 게 아니라 데이터 값을 묶어준 용도로만 썼죠. 찍힐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원표시에다가 백슬래시에다가 쌍따옴표를 찍게 되면 그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출력되죠? 만약 원표시가 없었으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출력이 되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출력할 때 어떻게 하는지 따옴표를 묶어주거나 헛따옴표를 묶어준다. 그리고 그 문자열 내에 헛따옴표 쌍따옴표를 찍고 싶으면은 백슬래시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주면 됩니다. 예, 실제 사용하는 거 한번 살펴보죠. 상수 앞에 것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쭉 보면서 진짜 나오는구나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6-7번 예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샘플 예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진법 표현할 때 18진수는 0으로 시작한다는 거, 16진수는 0x로 시작한다는 거. 모든 숫자에서 이걸로 시작되면 자동으로 8진수, 16진수로 이해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오타로 해서 잠시 0 집어넣으면 다른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인데. 10진수에서는 앞에 0이 들어갈 그 유효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돼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특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앞에 적힌 0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8진수구나 라고 인식하는 기준이 돼 버리니까 숫자 적을 때 앞에 0 절대 적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따옴표를 처리할 때는 백슬래시 원표시로 나온다고 그랬죠. 요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변수 선언할 때 발 꼭 기억해 주고요. 뭐 특별한 기능들은 아닌데 몇 가지 뭐 장난치면서 샘플 써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8진수 할 때 0 붙었고요. 16진수 0x 붙었고요. 논리값은 true false라면 소문자입니다. 쓰면 됩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 확인했을 겁니다. 바꿔볼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런 예를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도 이런 걸 하면서 한번 쭉 샘플 소스가 주어지면 돌리고서 값이 똑같아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쳐보라고요. 고쳐봐야지 자기가 하는 거지. 프로그램은 손으로 배우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이해 안 됩니다. 직접 타이핑 치고 마우스로 입력하고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은 제어 문자 확인하는 거죠. 뭐죠? 원표시에 쌍따옴표에 있는 거. 요거 보려고 한 거고요. 네 번째 건 제어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을 표현할 때 단일 헛따옴표를 써도 되고 쌍따옴표 써도 되는 거 설명했습니다. 보통 논리값을 논리값 또는 부울값, 부울돼서 부울이 만들어낸 값이다 해서 부울값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얘는 true, false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16진수를 영어로 헥사데시말 또는 헥사라고 합니다. 여기 헥사 나오죠. 그리고 18진수는 옥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옥탈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8진수구나, 16진수구나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면 아주 좋죠. 0번 집어넣어서 10진수 처리하는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15가 0, 15가 아니라 그냥 15라고 치면 어떻게 되죠? 10을 집어넣겠습니다. 10인데? 10을 넣어야지 10이 나오지. 15인데 어떻게 10이 나와?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온 거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입력을 잘못한 거죠. 이건 오타죠, 오타.
10진수를 쓸 때는 앞에 0이 붙지 않습니다. 앞에 0이 붙으면 8진수로 인식이 된다. 그리고 0x가 붙으면 16진수로 인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충 알겠죠? 상수 변하지 않는 수. 상수 개념 없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숫자가 다 상수라는 거예요. 실행 중에 값이 변하지 않는 걸 다 상수라 한다 라고 기억해주면 똑똑하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지금 뭐 배웠죠? 뭐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배웠나? 제일 중요한 거는 윈도우 다이얼로그 배웠죠. 우리 다이얼로그 뭐 배웠죠? 처음에 배운 거 다이얼로그 뭐가 있었더라? 다이얼로그 처음에 했던 게 뭐 있었죠? 프롬프트, 그다음 컨펌, 얼러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다이얼로그 창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 배웠죠. 그 타입 배우면서 무슨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논리값도 있고 많다. 예, 구분을 한다는 거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란 말 배웠죠. 그리고 이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었죠. 손이 아니고 발을 써서 표시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발이 뭐냐에 따라서 말 생략, 변수. 그리고 상수란 말도 했어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상수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상수값을 표시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었죠. 내가 15라고 적으면 이거는 값이 뭐가 되죠? 15가 됩니다. 그런데 0, 15라고 적으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순간에 얘는 8진수가 돼버린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0이에요. 0x15라고 적으면 이거 뭐죠? 16진수가 됩니다. 의미가 틀려져요. 8진 이렇게 0, 15라고 집어넣게 되면 화면에 그냥 찍으면 결과값이 뭐가 나오죠? 8 더하기 5니까 13이 찍힙니다. 그리고 0x15라고 적혔을 때 이거를 화면에 찍으면 얼마가 돼요? 16진수니까 16 더하기 5 그럼 21이 찍힙니다. 화면에는 다 같이 1호지만 이게 어떤 진법을 쓰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의미가 틀려진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진법, 상수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또 있었죠. 우리 문자열 처리할 때는 문자열 데이터는 꼭 홑다운표나 쌍따옴표를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쌍은 맞춰야 돼요. 홑다운표 시작해서 쌍따옴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력을 할 때 도큐멘트 라이트 라인에서 HTML 태그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럴 때 그걸 다운표로 묶인 상태로 출력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원표시 백슬래시를 하고 그 뒤에다가 홑다운표나 쌍따옴표를 적어주면 이거는 페어링 할 필요 없어요. 짝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입력을 하나의 글자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지금 내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중요한 요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여러분 실습하면서 꼭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꼭 가져야 될 생각.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지워보는 거고 실습해봐요. 빼보고 집어넣어보고 바꿔보고. 진짜 실력이 빨리 늡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실행해서 값 나오면 오케이 하지 말고 거기서 5분, 10분만 더 투자해서 바꿔보고 고쳐보고 해봐요. 그러면 그 명령이 나왔을 때 애들한테 자랑질하기도 좋잖아. 그렇게 해서 아주 미세하지만 그 차이가 뭐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고 또 추측할 수 있으면 진짜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됩니다. 물론 뭐 이 수업이 교양 강좌긴 한데 교양 듣고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그런 오판하지 말아요. 생각보다 실무에서 프로그램 짜는 사람 중에는 컴퓨터공학 전공자, 소프트웨어 전공자보다는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즉 프로그램 능력은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과거같이 예를 들어서 운전 생각합시다. 자동차 운전은 운전사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뭐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운전은 운전사만 했다고요. 운전사는 선망의 대상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운전 못하는 게 바보지 운전하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좀 프로그램 하는 게 대단한 거였는데 그 특별한 사람만 짰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공을 하고 특별히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단지 어느 분야에 대해서 하나가 추가적으로 그 지식이 더 필요한 거죠. 회계라면 회계학을 전공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고요. 로봇을 제어했다면 컴퓨터공학에서 로봇을 배우는 게 아니라 로봇을 배운 사람이 프로그램을 배워서 프로그램을 로봇을 제어하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프로그래머가 특별한 직업이 아니고 프로그램 배우는 게 특별한 사람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일반이에요. 엄밀하게는 그냥 교양 필수 과목이 돼서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운전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듯이 프로그램도 특별한 사람만 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죠. 당연히 시대가 변했는데. 여러분 동영상도 막 만들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노래도 막 하고 녹음도 시키잖아요. 옛날에 함부로 못 하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옛날엔 특별한 기술이 지금 보편화되고 일반화됐다는 거 기억하고요. 지금 배우는 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도 보통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쉬운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받는 언어래잖아요. 배워서 취직할 때 프로그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접지 말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